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도 월간 킥샷에 뭐 다양한 의견들을 쭉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네. 보셨나요? 저는 못 그냥 봤죠. 뉴 떠 있어서. 네.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울었어요? 저 눈이 부었어요. 저 많이 네. 작았고 그런가 본데요. 그래요? 네, 저 주말에 그냥 거의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시장 걱정하고 이럴 때는 네, 생각을 그럼요. 안 하기 위해서 자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이제 토요일에 일어나가지고 오랜만에 좀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이제 네. 일어나서 봤더니 그 구독 서비스의 그 질문란에 다들 뭐라도 하나 올려주시지 왜 이렇게 다들 가만히 계세요 이래가지고 이걸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제가 열심히 작성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사실 생각이요? 주말에는 결국 장이 변수가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젠슨왕 CEO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뭔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네. 또 오늘도 뭐 있다고 하죠?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뭐 발표한다고 하죠? 저는 근데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젠슨 왕의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덜 빠졌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젠슨 왕이라는 이벤트가 사실 지금의 어떤 문제를 확 바꿀 수 있는 펀더멘털과 지금의 하락의 내러티브를 확 돌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갑자기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벤트잖아요, 그냥.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예. 우리는 이제 약간 그런 것도 바라잖아요. 자, 지난주에 나왔었던 다양한 뭐 보고서나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뭐 이번에는 칩을 요게 뭐 네네네. 부족해서 좀 이렇게 덜 쓸 수 있대. 출하량이 좀 그래서 맞아요. 줄 수 있대. 이런 우려를 조금은 그래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하락의 논리는 그런 이슈보다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그 약간 좀 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과 조금 과도한 수급, 과도한 쏠림 이런 것들이 만든 하락 도미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갑자기 이런 걸 그 어떤 작은 이벤트 하나로 이렇게 바꾸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상황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월가 킥샷 라이브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10시부터 밤 10시부터 11시 구간 그 구간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10시부터 10시 반 구간에는 그냥 좀 조용했어요. 10시 되기 직전까지. 뭐 그냥 채팅창에서 나오다시피 금요일에 국내 증시 빠지면서 반도체 종목들만 조금 더 추가로 하락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뭔가 바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였어요. 근데 그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심리가 금리를 급등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에 엄청 큰 빌미를 준 거예요. 이러면 금리 인상이구나 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금 일으켜 세우기에는 아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시장과의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다우지수 1.3%, 그리고 나스닥 지수 4%, S&P 500 2.6%, 러셀 2000 3.5% 급락을 했는데 다우가 1.4%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이 4%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는데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빠졌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간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가 모두 붕괴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 인텔 11%, AMD 10%, 샌디스크 역시 11% 급락을 했고요. 그동안 잘 버티던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6% 무너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특히 나스닥이 4% 넘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그래도 초록색 들어온 종목들의 개수는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통신 쪽도 괜찮았고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초록불을 켜주는 그런 모습에서 다 같이 완전히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미국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다 같이 또 빠지는데 미국은 또 저렇게 덜 오른 종목들이 좀 버티고 하는 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네. 50%가 됐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레버리지까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시장 전체가 지금 폭락하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 저는 수급에 왜곡이 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사실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가 뭐냐면, 노테크, 테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좀 빠지더라도 다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 각도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어서 지금은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내러티브가 원래 올 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뭔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조금 바뀌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삼전익스 어떻게 반도체들. 되느냐에 따라 마이크론이 오르락내리락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약간 또 내러티브가 좀 다시 반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영향을 보고 국내 증시에 영향이 후순위로 오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역시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4.536%. 뭐 금리 요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장이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고용 숫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갑자기 2배가 나왔어요. 예상치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사실 내막은 저는 약간의 좀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허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숫자를 보고 이제 시장이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덜 올랐어요. 국제유가 하락했거든요. 90.5달러까지. 심지어 계속 지금 뭐 쏘고 공격하고 막 이런 소식이 계속 주말에도 전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기 금요일에 닫힌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는데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 하더라고요. 쪽으로요? 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요거 보시면 휴전 수용의 조건이 모든 전선에서의 교전 중단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공습을 했습니다. 반박으로 공습을 했고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제 그만해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공습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타냐후에게 전화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아마 이 90달러라는 숫자가 이게 이 상황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진행이 되면서 오늘 잠시 후에 선물 시장이 다시 열리겠죠. 그때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안 오른 게 그나마 좀 위안이었는데 그게 또 주말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조금 더 걱정하는 이유는 이거죠. 달러 인덱스가 99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또 환율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값도 박스권 하단부에 내려가 있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 장이 다 빠지는 구간 동안 5만 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6만 달러를 찍고 다시 6만 1,700달러 주말 사이에 6만 2천 달러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약간 좀 벤치마크로 활용하자. 그동안 먼저 미리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바닥을 잡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씩 잡고 있어서 일단 선행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주면 시장의 온기를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거 급락하는 거 보면서 사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무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행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 아니다. 지금 AI가 중요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안 가는 것 뿐이다. 막 이런 얘기들로 약간 덮어놨었는데 결과론이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선행한 게 맞긴 맞는 것 같네요.
아니라고 저는 계속 믿고 싶지만 뭐 일단 먼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기에서도 또 뭔가 하나 동아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뭐 얼마나 좋게 나왔나를 한번 볼 텐데 네. 아까도 이제 얘기 중에서 한번 숫자를 뜯어보고 세부 내역을 보면은 또 그게 다르다고요. 어떤 게 달라요? 일단은 그 다른 거를 떠나서 그 금요일에 하락의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5번째 섹터에 그에 대한 이제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한 원인들을 4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네. 고용이 17만 2천 건이 나왔어요. 17만 2천 건이 2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8만 8천이었습니다. 2배나 나왔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요. 이거는 데이터 집계 자체를 네. 좀 잘못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뭔가 그 내막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시장에 좀 쇼크를 준 거예요. 예. 이 쇼크를 준 건지 아니면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걸로 팔자라고 한 건지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트리거가 됐고요. 이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연준 의장과 연준 의장은 아니죠. 연은 총재들의 그 멘트들이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며칠 전에도 뭐 곧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했습니다. 고용 나오고 나서 그 견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 진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건가라는 우려가 시장에 내려앉기 시작했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요 상황이면 자기가 봤을 때 빠르면 7월에 이제 긴축적으로 금리 기조를 넘어갈지를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2025년에 진행했던 보험성의 금리 인하를 언제 이제는 철회할지에 대한 논의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BNP 파리바에서도 아마 12월부터는 그 금리 인하를 이제 되돌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상황이 시장에 반발 매수를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차트도 보시면 지수가 갑자기 막 폭락을 해서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금요일장 내내 그냥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게 줄줄이 새는 거는 보통은 그런 거잖아요. 뒤에서 이제 받아주는 수급이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매도가 조금이라도 우세한 구간이 계속 진행되니까 나스닥이 4%까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사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가 금요일에 잡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가장 큰 트리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유들을 쭉 얘기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세부적인 반전에 대한 또 그 이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다른 우려, 유상증자, 구글에 이어서 메타도 한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명한 방법으로 뭐 자금을 조달하겠다. 그 현명한 방법이 네, 뭐 맞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죠. 구글이 하니까 이제 메타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알파벳이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타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도 물론 지금은 돈이 많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그게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슬슬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알파벳이 그거를 먼저 좀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메타까지도 이제 좀 그걸 시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에 걱정을 얹은 거죠. 근데 메타 대변인은 뭐 주식 매각론이 뭐 순전히 추측이다. 라고 일축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유연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유연한 방식은 뭘까요?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겠다라는 거고 알파벳이 먼저 앞길을 뚫었으니까 메타가 언제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비슷한 방식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간을 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근데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이거는 조금 같은 AI 얘기라서 그냥 붙여봤는데 손정희 CEO가 지금
오픈 AI의 차세대 모델이 실제 그 오픈 AI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계속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상황에서 나왔으면 계속 좋게 볼 텐데 그쵸. 이 와중에 또 이제 엔트로픽이 그래서 이거를 좀 퍼즐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스스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엔트로픽이 자꾸 그 왜 최근에 미소스 개발하고 나서도 야 이거 내가 공개하면은 세상에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약간 우려를 유도했었잖아요. 엔트로픽이 자꾸 그런 것들을 하네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발전해도 문제 아니야라고 해서 글로벌 포즈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이 뭐야 AI 계속 달리고 캐펙스 계속 늘리고 그래서 하드웨어 계속 돈 벌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우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AI 에이전트가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서 뭐 요거는 뭐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타 이야기가 고용에다가 얹어서 간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이미 다이먼의 일로는 이 시대의 에디슨이야. 이거 뭐 이제 그 상장 얘기, 스페이스X 그렇죠. 상장 얘기겠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저는 이게 다 연쇄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페이스X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할 때 일단 유동성이 한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고용을 트리거로 지난 금요일에 크게 빠졌다. 또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이 상장이고 그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번에 큰 좀 변곡점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차익 실현이다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임팩트가 좀 계속 크긴 크죠.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CEO도 일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뭐 본인도 이제 주관사로 참가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칭찬을 해야 이걸 더 띄울 수 있는 거고 결국 시장은 계속 여기에 꽂혀 있어요. 지금 뭐 테크주 좀 빠지더라도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스페이스X라는 기대치가 워낙에 크니까 뭐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있잖아. 소프트웨어 좀 덜 빠졌잖아. 이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크게 막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어느 정도냐면 75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앞두고 공모주 청약의 초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수요가 높다는 거죠. 이거 뭐 버블 아니야? 뭐 이게 뭐 우주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공모주에 대해서 초과 청약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들 내심 이거 엄청 사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초대형 네오클라우드였더라고요. 지난번에 엔트로픽이랑 그 XAI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구글이 또 했습니다. 구글이 이번에는 매월 9억 달러,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12억 달러였고 구글도 이제 스페이스X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가 돈을 지금 뭐 앞으로 많이 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비싸게 들어와도 그걸 인정해주는 시장의 논리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막 그게 말이 돼? 라고 해서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반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스타링크는 이렇게 잘 되면 엄청나게 쉽다라고 하면서 태양열 발전, 방열판 몇 가지 기본 장비 그리고 레이저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만 있으면 우주 데이터 센터 깔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스페이스X의 가치는 계속 생각보다 스페이스X는 정말 더 대단한 기업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관심이 계속 옮겨가겠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로드스터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그 스포츠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8월 이후로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X랑 공동 개발한 고속가스 추진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차량의 속도를 높이고 잠재적으로 이륙까지 가능하게 한대요. 그럼 뭐 날아가기도 하고. 차가 둥둥 뜬다는 거죠. 그게 뜬다는 게 완전 뭐 드론처럼 뜨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냥 뭐 이렇게 쓱 살짝? 이렇게 싹 뜨지 않을까요? 그거 알 수 없죠. 자기 부상 열차처럼.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계속 도대체 스페이스X랑 뭐 공동 개발하는 그건 뭐길래 이러면서 계속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에 폭락이 좀 심하게 나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스페이스X의 AI 매출이 2025년 3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무려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5년 만에 100배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에버코어는 거기 한술 더 뜹니다. 7,5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에서 5년 내에 100배 증가를 한다는데 야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AI 하드웨어 섹터의 그 메리트도 있지만 충분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거 일부 덜어내고 이쪽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뷔페 같은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인류 셰프가 한다고 하는 그 음식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줄지어 서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3조 4천억 달러까지 매출 전망을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 또 다른 지금 포모가 시작되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지금 시장이 뭐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지난주 초부터 우리 명성님이 각 이제 IB 쪽에서 나오는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막 되게 이제 끝났습니다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소용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나왔던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또 말씀드리면 뭐 시티그룹은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뭐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BCA 리서치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안 올리면 이 거품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의 그 쏠림 현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 거품을 계속 키우는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한번 좀 잡아줘야 된다.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진짜 또 그냥 버블 터지고 더 다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이 안 나온 게 더 큰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이나마 조정을 받으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과속을 한 게 있었고 그래서 낙폭이 하루 만에 좀 더 커진 게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바닥을 언제 잡고 언제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다가 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아까 업데이트를 해드렸으니까 뭐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협상 마감일도 이제 7월 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추가로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씩 반박할 수 있는 건 반박을 해보고 네. 안 되는 건 그냥 포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는 게 뭔지 궁금한데. 네. 포기요? 미리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 포기합니다. 네.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고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성장했다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용이 훌륭하게 나왔는데 그걸로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강하게 이렇게 SNS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고 임금이 오르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를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아까 고용은 급격하게 급증을 했잖아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닉 티메라우스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다시피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고용이 저렇게까지 급증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네. 보시면 레저와 숙박업이 7만 개 급증했습니다. 레저와 숙박업은 왜 늘었을까요?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대회를 꼽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일시적인 고용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실업률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 숫자, 신규 고용이 저렇게까지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움직임이 없었다는 건 요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7만 7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시장에 서프라이즈, 충격을 유도한 건 맞지만 이게 단기적인 그런 임팩트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중소기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부진할 때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게 아니라 인하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케빈 허시죠. 케빈 허시라는 사람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말을 거역하고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시라는 사람이 워낙에 언론 노출도를 줄이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케빈 허시가 정말 트럼프의 의도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인상까지는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반박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워시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마 워시 의장이 잘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도 10월 회의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유가도 아직 안 잡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그 금리 인하 내러티브를 가져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구간 동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가져가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캐비넷 셋이 말하기를 향후 지표를 보면 언젠가는 인하의 여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당장 우리가 그거는 좀 10월까지 가면서 하나씩 발표될 일이고, 지금 당장은 이번 주에 또 CPI를 또 봐야 됩니다. 근데 CPI가 보시는 것처럼 4%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또 한 번의 어떤 걸림돌로 생각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가격 조정은 나왔을 수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CPI를 생각한다면, 그 강도, 규모는, 저가 매수의 규모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할 수 있다라는 걸 CPI 때문에 조금 한마디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보고는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납득이 되시나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메타와 관련된 이야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사실 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캐펙스를 멈출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해서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시장이 이렇게 오해를 품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오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분명히 이렇게 투자해서 결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빚을 내든 어떻게 투자를 하든 돈을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 균형이 중요한 거죠. 이들이 자금 조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중간에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을 때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돈을 벌어서 시장에 납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안 CEO가 자신감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2분기 실적 시즌, 이게 7월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 그때 여기 보시면 IT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안에서 하드웨어가 좋을까 소프트웨어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AI라는 전체적인 큰 틀로 묶어봤을 때 저는 AI를 향한 투자를 지속하는 게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 이렇게 오해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크로 변수를 건드리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런 짐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검토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요것도 어떻게 좀 방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슈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AI 기업들이 그 오픈 AI 챗GPT의 네. CEO가 샘 얼트먼이 지난주에 계속 정부 인사들을 만났었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거 중간중간 한 번씩 전해드렸는데 그게 얘기가 좀 잘 됐는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와 그 AI 업계 경영진들과 이번 주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회담을.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 뭐 그 AI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국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원래 그 예전에 작년 초였나 샘 얼트먼이 아니 왜 우리한테는 투자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장이 되게 오해를 했던 게 쟤네 돈 진짜 없구나. 그래서 지금 떼쓰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지켜야 하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시장의 내러티브가. 네. 예, 그래서 AI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인텔도 했고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이 메타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반박할 수 없는 거. 네. 스페이스X로 인해서 이제 자금이 쏠리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막 계산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전닉스에 60억, 6천억, 4천억 해가지고 뭐 빠져나간 거 막 계산해가지고 얘기하던데. 네. 6천억, 4천억이 아니구나. S&P 500이 6조 4조인가? 지난 금요일에 1조 8천억 달러가 날라갔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또 그 스페이스X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인 거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예상하는 게 밸류를 그쵸. 밸류 받은 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나간 거 아닐까? 비슷하게 나갔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방에 이렇게 나갔던 거는 이 정도 트리거는 있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들어오자마자 나스닥 백에 넣어준다고 막 편입 요건을 막 수정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S&P 500은 그건 안 한대요. 그래서 S&P 500에 편입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근데 이거를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충족시키는 요건만 채우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블랙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게 오겠죠. 엔트로픽도 오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오고 엔트로픽이 점점 장외에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더 이슈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약간은 지금 어떤 주도주의 그 AI 하드웨어로만 몰렸던 주도주의 어떤 변곡을 일으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조금씩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이제 금요일장에서 1조 8천억 달러가 삭제가 된 게 그대로 이제 그 스페이스X의 물량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번 털어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시장을 이해하는데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거라면.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엔트로픽도 있고 오픈 AI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뭐 비축류 얘기도 또 있는데 요건 뭘까요? 그리고 네 번째 섹터는 제가 이 외에 기타 등등 뭐 관세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전하면 금방 이란 쪽에서 전략 비축류 조달할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전만 되면 유가 내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트윗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이슈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일도 거기에서도 이제 화수목 안에 뭐 원래 이거 화해할 뻔했는데 도장 찍을 뻔했는데 이거 다 멍치 마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이런 트리거가 나오면 종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시장이 한번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두고 상승장에서 이런 반응은 흔하다.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또한 흔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승이 너무 거칠게 왔기 때문에 조정 역시 한 방에 좀 거칠게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뭐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한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반도체가 계속 오르려면 수익이 2배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뭐 일시적인 수익 반도체 주식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반도체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그 쏠림이 만들어낸 저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생각을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불편하시겠지만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NBC에서도 노테크 노 프로블럼 기술주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슬슬 내려앉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다 팔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죠. 분명히 시장의 벤치마크이고 가져가야 되는 섹터임에 틀림없지만 너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면 이렇게 타격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는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쪽에서는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소폭의 순유입이 좀 나왔어요. 그동안 13일 동안 계속 유출만 되다가 소폭 순유입이 나왔다는 거 어쩌면 바닥을 잡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은. 자, 특징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애플 WWD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팀 쿡의 마지막 WWDC죠. 맞습니다. 팀 쿡의 마지막 WWDC이자 존 터너스 취임 전 마지막 행사. 그래서 뭔가 여기가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월 8일부터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일부 기대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근데 뭐 과연 뭔가 큰 발표가 있을지 확신은 안 서네요. 큰 촉매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 이런 이벤트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JP 모건이 의외의 또 그 리포트를 냈어요. JP 모건이 왜 맨날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 증권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표가를 145달러로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게 뭐 테슬라가 꿈만 먹고 가지 어떻게 돈을 버냐, 지금 부담된다, 전기차도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75달러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래서 뭐 때문에 그랬을까 했는데 테슬라의 미래는 자동차가 아닌 로봇공학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테슬라와 로봇을 연결해서 최근에 또 피지컬 AI가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테슬라의 목표가를 인상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475달러까지 대폭 상향을 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테슬라를 넘어서 피지컬 AI를 시장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S&P 500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장 후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주에는 오라클과 어도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무너진 AI 쪽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두 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흔들었던 이슈와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면면을 또 들여다보면은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약간 심리가 지금 조금 안 좋나 아니면은 상승한 것에 대한 뭔가 차익 실현의 비밀을 찾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나스닥 4% 하락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죠. 저희가 뭐 하락할 때 한 1, 2% 정도 나스닥 하락한 거는 최근에도 봤는데 4%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장 국장에는 우리가 금요일 선반영 된 걸로 되는지 아니면은 또 주말에 뭐 어디 뭐 독일 상장된 뭐도 막 분석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잠시 후에 우리 김장년 센터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삼프로아뜰에서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잘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좀
그래도 가볍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기셔야지 여러분 오늘 시장의 흔들림에서 버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8호라고 여러분 혹시 곡물 아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드실 때 이 파로를 진짜 넣어서 드시거든요. 이게 파로가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의 그 우리나라의 쌀처럼 이탈리아에서 먹는 주요 곡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혈당이 되게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흰쌀밥 먹으면 혈당 피크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잡곡을 많이 먹는데 이 파로도 혈당에 굉장히 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유로 드실 수 있도록 매트라는 브랜드의 이게 이탈리아에 마시는 슈퍼 곡물이라고 하고요. 8호 6리터짜리 요게 하나에 6리터라고요? 1리터네요. 예, 총 6팩 6리터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29,800원. 요건 이제 멸균 우유처럼 길게 이제 저장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또 이제 건조한 곳에 잘 보관해 하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마시는 슈퍼 곡물 8호 6리터짜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거 있죠. 아몬드 우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좀 달달하네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한 끼 좀 대충이라도 뭔가라도 드셔야 되잖아요. 이 혈당 덜 올라가는 8호 제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뭐 옷도 불편하게 입으면 이런 날은 더 싫잖아요. 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바지 2가지 준비했습니다. 퓨마의 반바지 3벌. 요거 3벌 다 드리는 거예요. 블랙, 네이비, 그레이. 남성은 이렇게 구성이고요. 여성은 블랙, 네이비, 베이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지 제품은 아무래도 여성 건가? 모르겠어요. 푸마 골프네요, 이거. 골프웨어로 입어도 좋죠. 왜냐면 여기 보니까 벨트 끼우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밴딩 처리가 돼 있는데 그래도 나는 뭔가 이제 차려입은 것처럼 이 안에다 셔츠나 피켓 셔츠 넣고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벨트 착용하실 수 있도록 고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3개 제품 반바지 딱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기장이거든요. 너무 짧지 않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 3가지 저희가 3만 원대 준비했으니까 하프 팬츠 필요하셨던 분들은 남성, 여성 총 3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반도체주가 왜 하락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락한 면면들을 정말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걸러낼 것은 무엇인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의 김장려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